안녕하세요, 피셔입니다. 자, 이벤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랜덤워크 투자 수업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죠. 골든어페어 출판사 대표님께서 랜덤워크 투자 수업 이 책 10권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선물로 드리는 서평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읽고 싶은 분들은 댓글 맨 뒤에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10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어보시고 좋으면 서평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 수익에도 양도세가 과세되죠. 신문 기사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간 2천만 원까지는 양도세 비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손익통산 범위가 3년인데요. 3년 차까지 수익이 나서 양도세를 냈는데 4년 차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그런 짜증나는 일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차피 양도세 물면서 국내 주식 투자하느니 그냥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제가 결론을 내드리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실 수 있게 아주 객관적인 관점에서 팩트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식 양도세 과세 결정 이전부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는 선진국 주식 대비 점점 낮아져 왔던 건 사실이죠. 가장 큰 첫 번째는 이번 코로나로 선진국의 돈 풀기 구조가 선진국에만 유리한,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이런 선진국에만 유리하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현대화폐 이론이라고 하죠. MMT가 바로 현실화됐고 이게 잘 작동하더라, 이겁니다. 경제 초보자님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쉬운 설명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중앙은행이 얼마의 돈을 푸느냐, 일단 이겁니다. 자,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최근 케이스를 먼저 살펴봐도 아실 수 있는데요. 올해 3월, 4월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일단 제로금리로 낮추고 한 달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유동성 지원 정책을, 거의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풀어냈던 이 정책을 거의 한 달 동안 막 쏟아냈죠. 자, 그 덕분에 급락하던 주식시장이 V자로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이 부양책을 크게 쏟아내면요, 하락하던 증시가 반등을 합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무제한 양적 완화 QE1부터 3까지 이걸 시작하고 나서 증시가 반등을 시작했죠. QE가 뭐냐면요, 쿼니테이티브 이징의 첫 글자만 딴 약자인데요. 쿼니테이티브가 이 양적이라는 뜻이고 이징이 쉽게 하다, 뭐 불편을 덜어주다 이런 뜻이죠. 합치면은 양적으로 불편을 덜어준다, 뭐 이런 뜻인데 대체 무슨 불편을 덜어준다는 걸까요? 당시 2010년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기존의 방식만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미 충분히 금리를 낮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준이 미국채와 주택담보대출이죠, MBS, 이것을 무제한으로 매입해주기로 하는 비전통적인 방식의 경기 부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다들 아시는 대로 리먼 사태의 엄청난 경기 둔화 이후에도 돈을 풀자 시장이 점점 반등을 했고, 그때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가 펼쳐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선진국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돈 풀기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는 금융위기에 미 연준이 돈을 풀어서 미국 경기도 살아났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가 살아났으니까 그냥 미국 연준이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는 게 바로 미 연준의 양적 완화 돈 풀기는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기축통화는 당연히 달러죠. 그런데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하고 반도체를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 팔아서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장에는 10억 달러의 달러 현금이 딱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미국 기업에서 5억 달러어치 주요 부품 사고 다시 또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 남겨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어렵다고 미 연준이 돈을 거의 무제한으로 또 찍어내서 통화량이 2배가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내 통화량이 급격히 2배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물가도 2배로 오르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둔 현금 10억 달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 기업에 가서 부품 5억 달러 사려고 했더니 우리 물가가 지금 2배가 올라버려서 10억 달러를 줘야 살려는 그 물량을 살 수 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완전 황당한 일이 발생한 거죠. 기축통화국에서 달러를 확 풀어버렸더니 달러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리면서 우리나라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이 10억 달러의 수익은 결국에는 반토막인 5억 달러밖에 안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러니까 선진국에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무제한 찍어내면 그 옆에 무역을 하는 국가들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걸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낮아지면 우리 같은 수출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하거나 뭐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경제는 죽어나는 겁니다. 자, 1달러에 2,000원 하던 환율이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1달러에 1,000원이면 환전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1달러짜리 볼펜을 2,000원을 줘야 살 수 있었는데 달러 가치가 갑자기 낮아져서 이젠 1,000원만 줘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 제품의 수출은 잘 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환율이 역으로 작용하니까 가격이 2배로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국가들은 미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이 제일 큰 문제였죠. 일본이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일본 기업들에 비해서 확실히 낮아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도산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중에 원화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어떻게든 최대한 이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도록 해서 환율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가들, 그러니까 수출 위주의 신흥국들의 금리가 크게 낮아진 이유가 바로 이렇게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를 하면 되지 않냐? 한국식의 양적 완화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우리 화폐를 무제한 풀어내면 국제사회에서 신용도가 크게 낮아지고요. 원화의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 때 우리나라의 상대국들이 원화는 못 믿겠으니까 달러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요. 점점 더 원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죠. 자, 실제로 지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갚는다며 마르크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마르크화의 가치가 거의 휴지 조각과 같이 됐고요. 나중에 1달러를 40억 마르크에 환전해 주기까지 합니다. 결국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자국의 통화를 무제한 찍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신용도가 낮고 그런 국가에서 통화를 찍어내면 그 국가의 통화가 휴지 쪼가리가 돼서 더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2010년 미국의 QE 1부터 3 뭐 이렇게 시작되는 이것 이후 미 연준은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나 동일하게 무제한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매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인 통화 공급과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죠. 이것은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에서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면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올라갑니다. 지금 완전히 급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것만 봐도 미 연준이 얼마나 돈을 많이 찍어서 풀어냈는지 이것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뭐 앞으로는 뭐 지금 이제 괜찮아지고 나면 미국이 금리 뭐 7%, 8%로 올려가지고 뭐 5%로 올려가지고 대응할까요? 아니죠.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 연준은 돈 풀기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자국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정책을 계속 하려고 할 거고요. 우리 같은 비기축통화 국가들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앞서서 현대통화 이론, 그러니까 MMT가 고착화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죠. 이게 뭔지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지들 맘대로 이렇게 돈을 무제한 풀어도 되느냐? 그러면 선진국도 결국엔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화폐의 가치가 똥값이 되고 기축통화의 지위에서 물러나야지 맞는 게 아니냐? 일단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현대 금융 시스템은 그런 상식이 계속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찍어서 그냥 갚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물가만 상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축통화국들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고용의 상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의 상태를 거의 맥시멈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게 바로 현대 화폐 이론, 이 MMT의 근간이 되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그냥 은연중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의 금리가 이미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무제한 찍어내는 것 외에는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선진국에만 투자를 해야 되고 신흥국의 비율은 좀 더 줄여야 되냐? 주식시장에는 이런 돈의 논리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2010년 양적 완화를 실행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기축통화 국가의 주가와 우리나라와 같이 비기축통화 국가의 또는 다른 신흥국들의 주가를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돈을 무제한 풀 수 있는 이런 국가들과 아닌 국가들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완전히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주가도 역시나 상승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나 당분간은 선진국들 중심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 첫 번째 이유만 들으셔도 이제 당분간 선진국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티컬한 그런 이유가 두 가지나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
핵심적인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입니다. 2003년 이후 2007년까지죠. 신흥국들의 증시 상승률과 미국의 증시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증시 상승률이 뭐 6배 이상, 뭐 거의 10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03년 이후 그러니까 2010년 이때까지 신흥국의 증시 상승률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중국의 경제 성장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GDP 증가율을 보시면 2010년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을 하죠. 이때 중국은 인프라 투자 및 건설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외형적인 GDP 성장률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또 건설의 원자재 수입량이 아주 크게 늘어났죠. 자, 이에 따라서 당시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또 왔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신흥국들은 1차 산업 그리고 2차 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하는데 다 아시는 대로 1차 산업은 뭐 농업이나 축산업 그리고 뭐 광업 등이 있고요. 자, 2차 산업은 제조업이 되겠죠. 중국의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과잉 생산과 투자가 빠르게 진행됐던 구간이 바로 2010년 이전까지 구간이었기 때문에 자, 이때 중국으로 수출하는 신흥국들의 1, 2차 이 산업에서 수출이 굉장히 크게 나면서 신흥국들의 경제가 함께 크게 성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중국은 과거 2010년 이전과 같은 이런 성장 정책을 펼치지 않죠. 자, 오히려 과잉 투자에 대한 구조 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시 높아지고 투자가 재개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 2차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분간 이렇게 선진국의 경제 성장을 뛰어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앞으로 특이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변화가 관찰되기 전까지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의 투자 비중을 늘려서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기축통화를 보유한 선진국 주식을 투자하고 신흥국 투자를 적게 해야 되는 세 번째 근거는 바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입니다. 그간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이 신흥국의 생산기지를 짓고요. 생산을 하고 이것을 다시 선진국으로 가져가서 소비를 하고 뭐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이 유지되면서 신흥국들도 선진국들과 고른 경제 성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걸 뭐 낙수 효과를 거뒀죠. 그러나 최근에 선진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생산기지가 신흥국에서 선진국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자국의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해외에 생산기지를 짓는 걸 오프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걸 막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 대부분은 리쇼어링 및 자국의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서 세제 혜택을 되게 강화해서 팍팍 밀어주고요. 반대로 해외에 생산기지를 짓는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더 가중시키죠. 그리고 또 보호무역이 지금 강화되고 있어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까지 서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생산기지를 짓는 이 오프쇼어링 기업들의 경우에는 서둘러서 리쇼어링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신흥국들의 임금 상승이 꽤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선진국과 임금 격차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기지를 굳이 신흥국에다 건설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결국 선진국 생산 그리고 선진국이 자체적인 소비를 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신흥국의 경우에는 뭐 일부 선진국과 지리적 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체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한 뭐 이런 신흥국을 제외하고는 성장성이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앞으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한 변화라고 하면 뭘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식량난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장기간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뭐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고 주가가 더 높아지겠죠. 아니면 또한 뭐 급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신흥국들의 경기가 갑자기 크게 둔화됩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이 아주 뭐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 다시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으로 바뀔 수 있는 빌미가 형성이 되겠죠.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는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경제 성장률의 상승 토대가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당분간 발생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선진국에 투자하면서 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여부만 주의 깊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그리고 귀죽통화를 가진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우선 첫 번째는 2023년까지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할 때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비과세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해외 주식 투자보다 투자 정보를 접하기 상대적으로 쉽죠. 당연히 영어를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해외 투자 정보에 접근은 좀 어렵긴 하겠죠.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무료 수수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저렴할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 되겠네요. 이게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이나 이렇게 선진국 주식에 투자해야 될 이유,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 주식에 더 투자를 해야 될 이유를 아주 객관적으로 제가 비교해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양도세가 사실 동일하다면 사실 딱히 국내 주식에만 투자할 이유를 찾기 솔직히 좀 힘듭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도 그렇고 앞서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드렸죠. 뭐 제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딱 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만 봤을 땐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조금은 투자하고요.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은 포트폴리오는 꼭 우리나라라기보다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이 선진국 증시에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투자는 더 해야 되겠지만 또 선진국을 좀 중심으로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일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객관적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제가 요즘에 팔짱을 끼고 하니까 혹시 건방지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자, 그게 아니고요. 제가 팔짱을 안 끼면 손을 막 엄청나게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사나우니까 손 좀 가만히 있어라. 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팔짱을 끼는 게 아니고 제 팔 사이에다 이렇게 끼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팔을 못 움직이니까요. 자연스럽게 팔을 가만히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이걸 보고 혹시 제가 팔짱을 끼고 건방지게 방송을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팔을 제가 꽉 잡고 못 움직이게 한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